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개인은 물건을 쌓고 내 몫을 챙기는 게 합리적 생존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마트를 약탈할 때 이들은 조용히 줄을 섰고 1997년엔 전 재산인 금을 국가에 던졌습니다. 보상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집단적 오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오답을 적어낸 한국만이 매번 가장 먼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학을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평생을 대학 교단과 비극적인 재난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제 전공은 사회심리학, 그 중에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집단 행동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가면을 벗긴다. 그 밑에 남는 것은 오직 생존을 향한 이기적인 본능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서구 학문이 쌓아 올린 철학적, 경제적 토대입니다. 토마스 홉스부터 현대의 게임 이론까지 모든 학설은 인간이 위기 앞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시작한다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평생 쌓아온 이 학문적 성벽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2020년 3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공포에 직면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치며 달렸고 진열대에 놓인 화장지 한 묶음을 두고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생수, 통조림, 소독제. 생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자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그 현장을 분석하던 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의 창고를 채워야 한다. 는 논리죠. 이 계산에는 명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나를 먼저 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내 가족을 지키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서야 남을 돌아본다는 순서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아주 정직한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한국의 모습은 제 계산기를 고장 내버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영상을 분석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열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옆 사람과 다투기는커녕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재기? 한국에서는 그런 단어조차 무색했습니다. 누군가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분위기였죠. 저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나 착한 국민성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수학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인들이 내 창고를 채우는 것을 승리라고 계산할 때 한국인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곧 나의 생존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늘 화장지 100롤을 집에 쌓아둔다 해도 밖에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물류가 멈춘다면 그 화장지는 결국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나의 몫을 먼저 비우는 선택입니다. 내가 조금 덜 사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렇게 모두가 물건을 구할 수 있으면 마트는 텅 비지 않을 것이며 마트가 비지 않으면 공포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도의 연쇄 계산이죠. 강의실에서 이 사례를 발표했을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만약 나만 양보하고 남들은 다 쓸어가 버리면 나만 굶어 죽는 거잖아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상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가 동시에 비우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개인의 똑똑한 계산보다 집단의 멍청해 보이는 양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한국의 현대사를 거꾸로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이 기이한 본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뼈에 새겨진 1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는 계산법의 뿌리는 2020년에 세련된 도시가 아니라 100년 전 이름조차 빼앗겼던 어둠의 시대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1910년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독한 생존 전략이 대물림된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1910년을 한국의 비극이라 부르지만 사회구조 분석가인 제 관점에서는 실험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지도에서 삭제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행정이 멈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군대가 나를 지키지 않으며 내가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흔히 국가가 사라지면 인간은 짐승이 된다고 말합니다. 질서가 증발한 자리엔 약탈과 폭력이 들어차는 것이 인류사의 보편적 패턴이니까요. 실제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단 72시간 만에 신뢰는 무너졌고 이웃은 서로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 단단히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버티게 했을까요? 저는 당시의 기록을 살피다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정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의 말과 글,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거대한 삭제 작업이었죠.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었고 거리에서는 순사들이 칼을 차고 공포를 심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기서 모든 결속은 끊어지고 개인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머니들은 장 보러 가는 길에 비밀 연락망이 되었고 아버지들은 바느질 모임을 위장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희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희생의 밑바닥에 깔린 냉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이나 시베리아의 벌목장으로 떠났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뙤약볕 아래서 손등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푼 돈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적은 월급에서 가장 먼저 독립 자금을 떼어냈습니다. 내가 먹을 쌀을 줄이고 내가 입을 옷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행동입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에 돈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저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자식은 노예가 될 뿐이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내 재산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즉, 이들에게 나를 비우는 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라는 더 큰 가치를 사기 위한 유일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이 비유는 수학은 한국인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나보다 전체를 먼저 세우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35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통과하며 몸으로 배워버린 겁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한국인들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웃으며 다음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또 다른 기적 같은 선택들을 말이죠. 나라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그 시절, 한국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물건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출 품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석유도 광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뒤이어 터진 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었죠. 196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80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빈국들보다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공장을 지으려 해도 돈이 없고 도로를 닦으려 해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가망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전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가장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한꺼번에 해외로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보통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인재 유출을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1963년 독일 당시 서동로 광부와 간호사들이 떠났습니다. 독일어 한마디 못하던 대학생과 간호 전문 인력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유럽의 도시가 아니라 지열이 40도를 넘나드는 지하 천엠의 탄광과 낯선 이방인의 시신을 닦아야 하는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파독 광부들의 기록을 분석하다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죽음의 공포를 안고 지하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무너지는 갱도, 숨막히는 분진 속에서 그들이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번 돈이 한국으로 가면 내 나라에 공장이 세워지고 내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닙니다. 1단계에서 말했던 비유는 계산법의 확장판입니다. 독일로 간 그들은 자신의 월급 90% 이상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본인들은 독일에서 가장 싼 빵을 먹고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으며 버텼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난 수십만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그들은 내가 덜 써야 나라가 산다는 이 비합리적인 공식을 실천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자폭입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삭제하고 국가라는 가상의 실체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나의 안락보다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화려하게 생활해봤자 돌아갈 조국이 가난하다면 나의 성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죠. 그들이 보내온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포항에 제철소가 들어섰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사람을 팔아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으로 미래를 사는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좋다. 극한의 빈곤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배가 부르고 사회가 풍요로워진 뒤에도 한국인들은 과연 이 비우는 선택을 유지할 것인가? 그 답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7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장을 구가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그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취기에 취해 있던 한국인들에게 들이닥친 건 국가부도라는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약탈과 폭동을 예상하며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한국인들은 카메라 렌즈가 깨질 정도로 충격적인 물건들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축제에서 지옥으로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 아시아의 호랑이라 칭송받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겁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주권을 넘기는 굴욕적인 선고였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고 평범한 중산층의 꿈은 하룻밤 새가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CNN과 BBC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사회적 폭동을 예상했습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격하고
은행을 습격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시나리오가 합리적이었으니까요. 서구의 시각에서 위기는 곧 책임 추궁과 분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제 예측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들은 시위 대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향한 곳은 생필품을 사기 위한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있던 금을 내놓기 위한 은행 앞이었습니다. 아이의 돌반지, 결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 시계,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인 금리까지. 한국인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마지막 자산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그 110년 전의 수학 공식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금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내 가치를 보존해줄 마지막 보루죠. 즉, 위기가 심해질수록 금을 꽉 쥐고 숨기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350만 명은 이 금을 국가에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보상에 대한 확약도 없이 말입니다. 외국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이 금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굶지 않을 텐데 왜 나라에 줍니까? 그때 한 할머니의 답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 반지 껴서 뭐해? 내 자식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개인의 재산금보다 국가라는 시스템 신용을 복구하는 것이 내 미래의 가치를 지키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 몇 달 만에 모인 금은 227톤. 금액으로는 2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숫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이런 국민이 있는 나라라면 다시 믿어도 되겠다는 신뢰가 자본보다 먼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가 예측한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차입금을 상환하고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비자, 반등의 유일한 사례로 기록된 순간이죠.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이니까 가능한 특수 사례가 아닐까? 만약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만 닥친 재난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남을 위해 나를 비울까? 그 의문은 10년 뒤 한국의 서쪽 바다가 검게 물들던 날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끝났다. 복구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120만 명의 사람들이 맨손으로 바다를 닦기 시작했거든요. 보상금 때문이었을까요? 2007년 12월 7일 한국의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재앙이 터졌습니다. 거대 유조선이 충돌하며 1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시커먼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은 기름찌꺼기에 잠겼습니다. 당시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관적인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 오염을 복구하려면 최소 20년, 길게는 반세기가 걸릴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전문가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기계가 닿지 않는 해안가, 바위 틈의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비합리적 수학을 변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동원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태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휴가를 내고 대학생들이 종강 파티 대신 버스를 타고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에 헌 옷가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바위에 붙은 기름을 일일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은커녕 자기 돈을 들여 기름 냄새 진동하는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닦인다고 생각하나? 라는 외국 기자의 냉소적인 질문에 그들은
그저 묵묵히 면수건을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년이 걸린다던 복구는 단 1년 만에 기적처럼 완료되었습니다. 1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봉사자 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 40명 중 1명이 직접 바다를 닦으러 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효율성입니다. 서구 사회였다면 아마 누구 책임인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정부의 보상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옳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행동을 먼저 정렬했습니다. 정부를 기다리면 늦는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닦는다. 이건 1910년의 독립운동, 1997년의 금 모으기와 정확히 같은 궤를 그리며 작동했습니다. 나의 몫을 따지기 전에 우리라는 공동의 자산을 먼저 살려놓아야 내 삶도 영속할 수 있다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120만 명의 면수건은 단순히 기름을 닦은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하나로 정렬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회적 근육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나 재난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본능일까? 만약 보이지 않는 공포, 즉 바이러스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본능이 작동할까? 그리고 2020년 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불신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바이러스라는 무기 앞에 섰을 때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는 거대한 불신의 실험장으로 변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총칼보다 무서웠습니다. 이웃의 기침소리 한 번에 서로를 범죄자 보듯 했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밀쳐내는 것이 생존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런던과 뉴욕의 마트에서 벌어진 화장지 쟁탈전을 지켜보며 이것이 인류의 민낯이라 생각했습니다. 생필품을 든 노인의 카트를 빼앗고 마스크 한 박스를 두고 권총을 꺼내드는 광경. 서구의 합리적 개인주의가 공포와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폭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데이터는 제 통계 모델을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는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측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약탈이 시작될 것이다. 1997년의 금모으기나 2007년의 태안봉사는 선의의 영역이었지만 이번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약국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을 섰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누구 하나 새치기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례가 왔는데 마스크가 매진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들은 허탈해할지언정 약사를 공격하거나 유리창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죠. 저는 이 현상을 심층 분석하며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벌이는 고도의 심리적 연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마스크 한 박스를 훔치거나 사재기에서 집에 쌓아둔다 해도 내 옆집 사람이 마스크가 없어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결국 나도 안전할 수 없다. 즉, 나만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내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고도의 수학적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안심보다 사회의 위생 시스템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자 사람들은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생년월일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자유의 침해라고 거부할 때 한국인들은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줄을 서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서로를 향한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사재기가 시작되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되고 시스템이 붕괴되면 개인의 생존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인과관계를 5천만 명 전체가 본능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인가요?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는 없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영악한 계산가들입니다. 국가가 강제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양보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라는 계산을 끝냈거든요. 법보다 빠른 것은 그들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연대에도 가장 뼈아픈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파도를 막아내던 사람들이었죠. 기록에도 남지 않고 보상도 약속되지 않았던 그들이 왜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는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병동의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재난 영화와 서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곳엔 늘 한 명의 슈퍼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혼란에 빠진 군중을 구원하는 위대한 개인, 혹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한 명의 영웅 말이죠. 서구 사회는 위기 앞에서 특정 개인의 희생을 신화화하고 나머지는 그를 우러러보는 방관자로 남겨두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2020년엔 그런 화려한 영웅 서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수만 개의 작은 방패들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최전선이었던 대구와 전국의 선별진료소. 그곳엔 방호복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던 간호사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근무 기록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하루 12시간, 16시간을 교대 없이 일하면서도 그들은 사표를 쓰겠다거나 위험수당을 달라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퇴했던 간호사들이 장롱 속 면허증을 꺼내들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닷 졸업한 공중보건의들은 망설임 없이 가장 위험한 레드존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이건 명백한 착취이거나 비합리적 행동입니다. 적절한 보상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합리적 계약 관계니까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방호물자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왜 사지로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만난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내 부모님이 계신 집 앞까지 바이러스가 가잖아요. 누군가는 막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방패의 수학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몫의 방어선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옆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거대한 인간 방패가 결국 나의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도시락을 싸서 보냈고,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고생하는 당신들을 우리가 굶기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최전선의 방패 의료진과 후방의 보급로 시민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영웅 한 명이 세상을 구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웅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웅이 필요하다는 건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뜻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감당하는 사회는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평범한 우리를 재조립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재조립의 능력은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균열을 메우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강력한 연대감이 오직 한국이라는 국경 안에서만 작동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해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이 한국적 본능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발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연구를 거듭하며 한 가지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혹시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
즉 강한 민족주의적 결속력 안에서만 가능한 폐쇄적 반응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뒤지던 저는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역 지하철 플랫폼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일본인 남성이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열차 진입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수십 초. 플랫폼에는 수십 명의 일본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규칙과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역무원을 불러야 한다. 개인이 뛰어드는 건 매뉴얼에 없다. 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시스템 중심적인 계산이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선로로 몸을 던진 사람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어 학교를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추락한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은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던 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취객을 구하려던 이수연은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당시 천황까지 나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들이 던진 자조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보고만 있었고 저 한국인 청년은 왜 주저없이 뛰어들었는가? 이건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계산의 우선순위 차이입니다. 일본인들은 시스템의 매뉴얼을 먼저 계산했지만 이수연은 110년 동안 한국인의 뼈에 새겨진 누군가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생존 수학을 즉각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개인이 먼저 비우고 몸을 던지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본능적 판단은 장소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현된 것이죠. 이수연의 선택은 우발적인 영웅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1910년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던졌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 1997년 금을 들고 나왔던 할머니들, 2007년 태안에 기름을 닦던 학생들의 에너지가 이수연이라는 한 청년의 몸을 빌려 타국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의 이 독특한 기질은 국가라는 틀에 갇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그들이 발명해낸 세계 유일의 사회적 유전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유전자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와 그 틈을 메웁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조건 반사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반사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마지막 의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한국인들은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분석의 종착역이자 가장 잔인한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이 기이한 생존 수학을 경이로운 능력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 분석가로서 저는 이 지점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되어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경제학의 이 절대 명제는 한국인의 연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천만 명의 계산기가 동시에 같은 답을 내놓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개인의 온전한 자유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한국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발견한 것은 이 강력한 연대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눈치의 nuance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감각을 아십니까?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빠르게 살피는 이 능력은 위기 시에는 완벽한 동기화를 만들어내지만 평시에는 개인을 질식시키는 압박이 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향해 쏟아지던 싸늘한 시선들을 기억하십니까? 국가가 처벌하기 전에 이미 주변의 눈이라는 사회적 법정이 먼저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너만 튀는 행동을 해서
우리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니? 라는 이 무언의 압박. 이것은 한국인의 연대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부채 의식과 무리해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전체주의의 변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양보가 아니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등 떠밀려 하는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나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는 이 공동체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가혹하게 거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피곤한 연대를 일종의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타인의 눈치를 보고 내 개성을 조금 죽이며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위기가 닥쳐 나라가 흔들리고 시스템이 멈출 때 그 피곤했던 눈치와 오지랖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구명줄이 된다는 것 또한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110년 전 나라를 잃었을 때 나를 지켜준 것은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옆집 사람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개인보다 공동체라는 우선순위를 각인시킨 겁니다. 강의실의 한 학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평생 공동체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계약자들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자산의 일부를 공동체의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이라는 배당금을 받는 아주 독특한 계약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인구 절벽과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한국인의 이 생존 수학은 여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할 시간입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낸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 그것은 한국이 가진 힘의 실체이자 전 세계가 다가올 위기 시대를 대비해 반드시 배워야 할 단 하나의 수업입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할 시간입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 이 방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여러분 앞에 놓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인의 선택이 경제학적으로 집단적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10년의 기록을 모두 해체해본 지금 제 최종 판정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인의 생존 수학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고도화된 전략적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닥치면 나라는 성벽을 높게 쌓아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성벽을 쌓는 대신 성벽을 지탱하는 집안을 먼저 다지는 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성을 지어도 땅이 무너진다면 결국 모든 것이 매몰된다는 것을 그들은 국가의 상실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뼈아프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가진 힘의 실체는 희생이라는 고결한 단어 속에 숨겨진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들은 미련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동체가 멈추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손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사재기 대신 줄을 서고 금을 내놓고 기름을 닦던 그 수백만 명의 손길은 사실 제발 이 시스템을 유지해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절박한 아우성이 모여 만든 거대한 함성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붕괴, 새로운 팬데믹. 우리는 앞으로 더 자주, 더 가혹한 시험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각국의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계산기를 꺼내 드시겠습니까?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 이웃을 밀쳐내는 똑똑한 개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상도 약속도 없지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내 몫을 먼저 비우는 비합리적인 한국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수업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2020년 3월 한국의 마트 진열대가 가득 차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통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명의 계산기가 동시에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용할수록 사회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분열은 깊어지고 침묵이 길수록 회복은 빨라집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100년간 증명해온 이 역설적인 진리는 다가올 위기에 파도를 넘어야 할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위기 앞에서 누가 먼저 감당합니까? 오늘 쌌습니까? 아니면 오늘 비웠습니까? 그 답이 다음 위기에서 당신과 당신의 사회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엘레나 소프였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모먼트는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